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지금부터 정확히 12분 후, 이 은행의 모든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굴욕을 경험하게 된다. 한 사람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82세 할머니, 구부정한 허리, 낡은 리어커. 그들은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이 50억 원의 주인을 모욕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딛고선 이 건물이 누구의 것인지. 10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오전 10시 32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복판. 유리와 철근으로 치장한 은행 건물 앞 거리에는 이른 더위가 내리쬐고 있었다. 양복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그 한복판에 한 할머니가 있었다. 윤복심, 82세. 허리는 90도로 굽었고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작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리어카에는 골판지 박스와 신문지, 플라스틱 병들이 가득 실려 있었다.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지고 건물 뒤편에 버려진 폐지를 줍는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은행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연민도 관심도 없었다. 오직 경멸과 혐오만이 담겨 있었다. 30대로 보이는 여성은 코를 찌푸리며 가방을 꼭 쥐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정장을 입은 남성은 동료에게 뭔가를 속삭이며 키득거렸다.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녀를 몰래 촬영했다. 윤복심은 그 모든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다. 82년의 인생 동안 그녀는 이런 시선에 익숙해져 있었다. 한국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아남았던 그 시절부터 그녀는 단 한 번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았다. 리어카의 바퀴가 인도의 틈새에 걸렸다. 윤복심은 구부정한 허리로 몸을 더 숙여 리어카를 끌어당겼다. 그 순간 은행에서 나온 중년 남성이 그녀와 부딪힐 뻔했다. 남성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다.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그는 윤복심을 밀치듯 지나가며 투덜거렸다. 윤복심은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눈빛이 은행 건물을 향했다. 12층 높이의 현대식 건물. 유리창마다 햇빛이 반사되어 눈부셨다. 건물 1층에는 이 은행의 강남중앙지점이 자리 잡고 있었다. 2층부터 12층까지는 여러 기업의 사무실이 들어서 있었다. 윤복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끝까지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무도 그 미소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시계는 10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리어카를 끌고 은행 입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자동문이 감지되어 천천히 열렸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밖으로 흘러나왔다. 윤복심은 한 발 또 한 발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은행에 들어서는 순간 아무도 몰랐다. 12분 후 이곳에서 일어날 일을. 은행 안은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고요했다. 아니, 고요했다기보다는 정돈된 소음이 있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낮게 깔린 대기 음악, 그리고 고객들의 속삭이는 대화 소리. 윤복심이 리어카를 끌고 입구를 지나는 순간 그 모든 소리가 멈췄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소리로 바뀌었다. 놀람과 불쾌함이 섞인 숨소리, 수군거림, 의자를 끄는 소리. 대기 좌석에 앉아있던 50대 여성이 가방을 무릎 위로 끌어당겼다. 창구에서 업무를 보던 30대 남성은 고개를 돌려 윤복심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구석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은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다.
윤복심의 리어카 바퀴가 은행 바닥에 대리석을 굴러가며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고요한 은행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올해 27세인 창구 직원 서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은행에서 3년째 근무 중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단정한 유니폼,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오직 당혹감과 불쾌함만이 있었다. 서민지는 빠른 걸음으로 윤복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다. 윤복심은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민지는 윤복심보다 30cm는 더 컸다. 그녀는 내려다보듯 윤복심을 바라보았다. 서민지의 입이 열렸다. 여기 이런 거 끌고 오시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만 크게. 윤복심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민지를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서민지는 다시 한번 말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안 된다고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번 창구의 남성 직원은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확인했다. VIP 상담실에서 나온 여성 직원은 멀리서 지켜보며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다. 윤복심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리어카를 한쪽으로 끌어당기더니 서민지를 지나쳐 창구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서민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윤복심의 앞을 막아섰다. 고객들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향했다. 한 중년 남성은 팔짱을 끼고 구경하듯 서 있었다. 젊은 여성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대기 번호표를 들고 있던 노인은 불쾌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윤복심은 서민지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82년을 살아온 사람의 눈빛. 한국 전쟁을 겪고 가난을 이겨내고 혼자 힘으로 일어선 사람의 눈빛. 서민지는 그 눈빛에서 순간 무언가를 느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직원으로서의 태도를 갖췄다.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나왔다. 45세 지점장 오상현. 이 지점을 5년째 관리하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는 빠르게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역력했다. 오상현이 서민지 옆에 섰다. 그는 윤복심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냉소적이었다. 윤복심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다만 창구를 가리켰다. 손가락 하나로. 오상현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주변 고객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조롱의 분위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윤복심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창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오상현과 서민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복심은 1번 창구 앞에 섰다. 그리고 낡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통장이었다. 오래된 낡은 통장.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그 통장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1번 창구의 직원은 32세 김수진이었다. 이 은행에서 7년째 근무 중이었다. 그녀는 수많은 고객을 상대해 왔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친절한 사람도 무례한 사람도.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선 이 할머니만큼 당혹스러운 경우는 처음이었다. 윤복심은 창구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통장이 들려 있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최소 20년은 된 것처럼 보였다. 윤복심은 그 통장을 창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김수진은 통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윤복심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다. 생활보호 대상자일 것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러 온 것이다. 아마 몇만 원 인출하러 왔을 것이다. 그런데 왜 5억이라는 말을 하는 걸까? 뒤에서 지켜보던 오상현 지점장이 픽 웃었다. 서민지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았다. 대기석에 앉아있던 고객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렸다. 김수진은 당황스러웠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입가의 미소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그녀는 통장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거래 내역이 거의 없었다. 몇 년에 한 번씩 소액이 입출금된 흔적만 있었다. 오상현 지점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는 박수까지 쳤다. 은행 안은 순식간에 코미디 극장이 되었다. 50대 여성 고객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20대 남성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창구 직원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웃음을 참았다. 보안 요원조차 고개를 돌려 웃음을 감췄다. 윤복심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화도 나지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82년을 살아온 사람의 담담함. 더 큰 모욕도, 더 깊은 가난도, 더 뼈아픈 상실도 겪어본 사람의 담담함. 오상현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크고 거만해졌다. 그는 자신이 매우 합리적이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한 중년 남성 고객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고객들이 맞장구를 쳤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윤복심을 조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구경거리였고 웃음거리였다. 하지만 윤복심은 여전히 창구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김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요구가 있었다. 명령이 아닌, 요청이 아닌, 그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의 눈빛. 김수진은 결국 한숨을 쉬며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통장의 계좌번호를 확인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상현은 팔짱을 끼고 서서 이 코미디가 어떻게 끝날지 지켜보고 있었다. 김수진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정보가 떠올랐다. 김수진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미소가 사라졌다. 당혹감이 스쳐갔다. 그리고 혼란이 그녀의 얼굴을 가득 채웠다. 뒤에서 지켜보던 서민지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오상현도 김수진의 표정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갔다. 웃음은 아직 그의 입가에 남아 있었다. 김수진은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는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깜빡이고 같은 정보가 다시 떠올랐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오상현이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그는 김수진에게 무언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화면을 가리킬 뿐이었다. 은행 안의 웃음소리가 점차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창구 쪽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윤복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김수진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조회 버튼을 클릭했다. 컴퓨터가 잠시 로딩하더니 같은 화면이 떠올랐다. 예금주 윤복심.
계좌번호 100-1234-56789. 그리고 잔액 35만 4천 원. 오상현 지점장이 화면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의 입가에 다시 비웃음이 번졌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른 직원들을 보았다. 그들도 긴장을 풀었다. 잠시 뭔가 잘못된 줄 알았지만 역시 예상대로였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5억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다. 김수진은 모니터를 윤복심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다. 35만 4천 원. 생활비 한 달치도 안 되는 금액.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당황함이 없었다. 오직 확신에 찬 조롱만이 있었다. 대기석의 고객들이 일어나 창구 쪽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화면을 보고 싶어 했다.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 황당한 코미디의 결말을. 한 40대 남성이 창구 가까이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크게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웃음을 터뜨렸다. 젊은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킥킥거렸다. 중년 부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저었다. 20대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성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했다. 증거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SNS에 올릴 황당한 이야기거리. 오상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윤복심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까지 쳤다.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다. 서민지가 옆에서 말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창구의 남성 직원은 대놓고 웃으며 동료에게 뭔가 말했다. 그들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지루한 일상에 찾아온 재미있는 해프닝. 한 60대 남성 고객이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고객들이 동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단이 옳다고 확신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리 없다고. 35만 원을 50억으로 착각하는 것은 명백한 치매 증상이라고. 보안요원이 슬금슬금 윤복심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전기를 켰다. 필요하면 경찰을 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노인이 은행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 그는 매뉴얼대로 대처해야 했다. 윤복심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35만 4천 원이라는 숫자를.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그 숫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수진이 통장을 윤복심에게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윤복심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휴대폰이었다. 액정에는 금이 가 있었고 케이스는 달아 있었다. 아마 10년은 된 구형 모델.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런 휴대폰을 아직 쓰는 사람이 있다니. 역시 가난한 사람이 맞다. 35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 폐지를 주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윤복심은 천천히 휴대폰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더듬었다. 노안 때문에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녀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연락처를 찾았다. 그리고 한 번호를 선택했다. 오상현이 비웃으며 말했다. 고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확신했다. 이 할머니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윤복심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을 귀에 댔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은행 안은 고요했다. 사람들은 이 코미디의 마지막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마 복지센터나 요양원에 전화하는 것이리라.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는 아들에게 전화하는 척하는 것이리라. 세 번째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윤복심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명령하는 것도 애원하는 것도 아닌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영우라니. 아들 이름을 영우라고 지었나 보다. 그리고 시스템을 확인하라니. 무슨 시스템? 이 할머니는 정말로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윤복심은 계속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전화 너머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진중한 목소리. 뭔가 대답하는 소리. 윤복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창구 앞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기다리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오상현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고객들도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쇼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제 자기 업무를 보러 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윤복심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다. 시계를 보지도 않았다. 초조해하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그리고 정확히 7분 후 은행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급정거하는 차 소리.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니,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윤복심에게 향해 있었다. 호기심과 조롱이 섞인 시선. 그들은 이 늙은 여자가 언제 포기하고 나갈지 기다리고 있었다. 김수진은 다음 고객을 호출했다. 30대 남성이 창구로 다가왔다. 그는 윤복심을 힐끗 보며 코웃음을 쳤다. 김수진도 미소 지으며 그의 눈빛에 동조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다. 정상적인 사람들, 현실을 아는 사람들. 오상현 지점장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유리문 너머로 윤복심을 지켜볼 수 있도록 그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있었던 황당한 일화를 들려주고 싶었다. 전화 너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도 크게 웃었다. 서민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커피를 타며 동료들에게 말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5억을 인출하겠다고 했다고. 실제로는 35만 원밖에 없었다고. 직원들이 박장대소했다. 누군가는 책상을 치며 웃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대기석의 고객들은 서로 속삭였다. 저 할머니 아직도 앉아있네. 정말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은 뭐 하는 거야? 방치하면 안 되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비난이 더 많았다. 한 50대 여성이 윤복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친절한 척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위선이 묻어났다. 윤복심은 대답하지 않았다. 여성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갔다. 다른 고객들에게 말했다. 말도 안 통한대. 정말 치매인가 봐. 젊은 대학생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는 아까 찍은 사진을 편집하고 있었다. 어떤 필터를 써야 더 웃길까? 어떤 해시태그를 달까? 그는 이미 제목을 생각해 두었다. 은행에서 만난 황당한 할머니. 이건 분명 조회수가 높을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5분, 10분. 윤복심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석상처럼.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얹어져 있었고 등은 구부정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무언가를. 보안 요원이 슬금슬금 다가왔다. 그는 윤복심에게 물었다. 도움이 필요하냐고. 집에 돌아가시는 게 좋겠다고. 윤복심은 고개를 저었다. 보안 요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었다. 아직 아무 법도 어기지 않았으니까. 오상현이 다시 나왔다. 그는 이제 짜증이 났다. 처음에는 웃겼지만 이제는 귀찮았다. 이 할머니가 계속 여기 앉아 있으면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한다. 은행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 그는 윤복심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다. 짜증과 경멸이었다. 주변 고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그만 가야지. 민폐야, 민폐. 다른 사람들 생각도 좀 해야지. 윤복심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오상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 다른 고객들도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윤복심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었다. 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경찰 부르세요. 다른 고객들이 동조했다. 그래요. 우리도 시간이 아까워요. 왜 저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불편을 겪어야 해요? 젊은 여성은 계속 촬영했다. 이제 그녀는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이건 사진보다 더 재미있을 것이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녀는 각도를 조정하며 윤복심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서민지가 휴게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상황을 보고 동료에게 속삭였다. 아직도 안 갔어? 진짜 끈질기네. 동료가 대답했다. 나이 드니까 고집이 세지는 거야. 불쌍하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김수진은 다음 고객을 응대하면서도 계속 윤복심을 힐끗거렸다. 저 할머니는 대체 뭘 기다리는 걸까? 정말로 누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들이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은행 안은 점점 더 윤복심에게 적대적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웃음이었다. 그 다음은 무관심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짜증과 혐오였다. 그들은 윤복심이 사라지기를 원했다. 이 불편한 존재가 자신들의 시야에서 없어지기를. 하지만 윤복심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82년을 살아왔다. 이보다 더한 모욕도 겪어봤다. 전쟁 중에 가난 속에 차별 속에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잔인함이 얼마나 쉽게 정당화되는지. 시계는 오전 11시 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복심이 은행에 들어온 지 24분이 지났다. 그리고 그녀가 전화를 건 지 7분이 지났다. 그때 은행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자동차 엔진 소리. 아니, 여러 대의 엔진 소리. 그리고 급정거하는 타이어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은행 안의 사람들이 창문 쪽을 바라보았다. 밖에 검은 세단 2대가 멈춰 서 있었다. 고급차였다. 그리고 차문이 열렸다. 윤복심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창구 앞 의자에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다. 그녀의 가벼운 몸무게조차 버거운 듯한 오래된 의자. 은행은 고객용 의자에 돈을 들이지 않았다. 어차피 오래 앉아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윤복심은 앉았다. 편하게. 마치 오래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이.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다. 손등에는 나이 반점이 가득했고 핏줄이 붉어져 보였다. 평생 일한 손. 폐지를 줍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살아남기 위해 움직인 손. 김수진은 창구에서 다른 고객을 응대했다. 60대 남성이 적금을 해지하러 왔다. 500만 원. 김수진은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윤복심에게 향했다. 저 할머니는 아직도 앉아 있다. 정말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황당한 일이었다. 오상현 지점장은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본점의 다른 지점장과 이야기 중이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각색해서 들려주었다. 상대방이 크게 웃었다. 오상현도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지점장 모임에서도 좋은 안주거리가 될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3분이 지났다. 윤복심은 움직이지 않았다. 5분이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7분이 되었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였다. 고급차의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엔진 소리. 한 대가 아니었다. 2대. 은행 앞에서 거의 동시에 멈춰섰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쓸었다. 급정거였지만 세련된 급정거였다. 창가에 앉아있던 고객이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검은 세단이 2대 서 있었다. 제네시스 지구공. 최고급 모델. 그것도 거의 새 차처럼 보였다. 선팅이 짙게된 유리창 너머로 안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창밖을 보기 시작했다. 뭐지? 무슨 일이야? 혹시 VIP 고객이 오나? 아니면 본점에서 감사 나온 건가? 사람들의 관심이 윤복심에서 창밖으로 옮겨갔다. 차문이 열렸다. 첫 번째 차에서 한 남성이 내렸다. 50대 초반으로 보였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 고급 구두, 금태 안경. 그의 움직임은 빠르면서도 절제되어 있었다. 두 번째 차에서도 남성이 내렸다. 40대 후반. 역시 정장 차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두 남성은 잠시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고 은행 입구를 향해 걸어왔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 은행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누구지? 본점 사람들인가? 감사팀? 아니면 금융감독원? 저렇게 급하게 오는 걸 보니까 뭔가 큰일 난 거 아니야? 혹시 이 지점의 횡령 사건이라도? 보안 요원이 자세를 바로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저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민지도 복사기 앞에서 입구를 바라보았다. 김수진도 창구에서 고개를 들었다. 오상현은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자동문이 열렸다. 두 남성이 들어왔다. 은행 안의 공기가 순간 긴장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잠시 은행 내부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시선이 윤복심에게 향했다. 50대 남성이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빨랐다. 목적이 분명했다. 그는 윤복심을 향해 다가갔다. 사람들이 길을 비켰다. 그가 지나가는 공간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윤복심 앞에 섰다. 허리를 굽혔다. 90도로. 깊고 공손한 인사였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크게. 50대 남성은 허리를 펴고 윤복심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윤복심에게 건넸다. 윤복심은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남성은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김영호. 이 은행 본점 자산관리부문 본부장. 그는 수천억 원 자산가들을 전담하는 부서의 책임자였다. 그 옆에 선 40대 남성은 장도연. 프라이빗 뱅킹 팀장. 그들은 평소에 지점에 올 일이 없었다. VIP 고객들은 본점 전용 라운지에서 관리되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들은 여기 있었다. 그것도 급하게. 김영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은행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객들, 직원들, 지점장까지. 그의 시선이 오상현에게 향했다. 오상현은 사무실에서 나와 급히 다가왔다. 오상현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본부장이 직접 왔다. 통보도 없이.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다. 그는 김영우 앞에서 허리를 숙였다. 김영우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김영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은행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확했다. 그는 전산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복심 여사의 계좌가 잘못 표기되었다고, 본점에서 긴급 확인을 했다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들의 눈빛에 혼란이 퍼졌다. 김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민지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장도연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화면을 켰다. 그리고 오상현에게 보여주었다. 오상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김영우는 계속 말했다. 윤복심 여사의 실제 잔액을 공개했다. 50억 원. 그 숫자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다. 50억? 사람들은 그 숫자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김영우는 설명을 이었다. 강남 소재 상업용 빌딩 매각 대금이라고. 지난주 입금되었다고. 전산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본점 기록에는 정확히 남아있다고. 장도연이 태블릿을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입금일자, 금액, 출처, 모든 것이 명확했다. 부동산 매각 대금 50억 원. 예금주 윤복심.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중년 남성, 촬영하던 대학생, 수군거리던 여성들. 그들 모두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무언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민지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김수진은 창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다른 직원들도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오상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방금 전 자신이 한 말들이 재생되었다. 할머니, 그런 돈 있으면 폐지를 주우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생활비도 못 쓰겠네요. 이제 그만 가시죠. 그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김영우는 윤복심을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그는 사과했다. 시스템 오류로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즉시 정정하고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그의 태도는 완벽하게 공손했다. 50억 자산가를 대하는 프라이빗 뱅커의 태도. 장도연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VIP 고객 전용 서류들, 특별금리 전담 매니저 배정, 프라이빗 라운지 이용권. 하지만 윤복심은 그것들을 보지도 않았다. 은행 안은 고요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라고 조롱했던 사람. 35만 원밖에 없다고 비웃었던 사람. 그 사람이 50억 원의 주인이었다. 촬영하던 대학생은 황급히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방금 올린 SNS 게시글을 삭제해야 했다. 당장. 대기석의 여성들은 고개를 숙였다. 시선을 피했다. 창구 직원들은 자리로 돌아가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김영우는 윤복심에게 물었다. 5억 원 인출을 진행하겠냐고. 아니면 다른 업무가 필요하냐고. 윤복심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82세의 할머니.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윤복심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82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윤복심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허리가 아팠지만 그녀는 참았다. 82년을 살아오며 익숙해진 통증.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 이제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윤복심은 말했다.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돈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녀는 평생 땀 흘려 일했다고.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건물을 지었다고. 하지만 절대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고. 검소함을, 겸손함을. 김수진은 창구에서 눈물을 닦았다. 서민지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였다. 다른 직원들도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은 부끄러웠다. 한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돈의 액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겼다는 것이. 오상현은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점장으로서의 권위, 자신감,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는 50억 원 자산가를 모욕했다.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이것은 그의 경력에 치명적일 것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복심은 낡은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그녀는 김영호를 불렀다. 김영호가 공손하게 다가왔다. 그는 허리를 약간 숙인 채 윤복심의 말을 기다렸다. 윤복심이 물었다. 여기 이 은행 건물도 자신의 것이 맞냐고.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12층짜리 상업용 건물, 소유주 윤복심. 그는 계약서도 함께 꺼냈다. 1층 은행 임대차 계약서. 윤복심은 서류를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물었다. 재계약 시기가 언제냐고. 김영호가 대답했다. 3개월 후라고. 2025년 1월이라고. 계약 갱신 협의가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은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이 건물이 윤복심의 것이라는 것을, 이 은행이 세입자라는 것을, 그리고 재계약이 3개월 후라는 것을. 윤복심은 김영호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재계약은 생각해 봐야겠다고. 천천히, 조용하게. 하지만 그 말의 무게는 엄청났다. 오상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재계약 불발. 그것은 이 지점의 폐쇄를 의미했다. 그의 경력의 끝을. 서민지와 김수진, 그리고 모든 직원들도 창백해졌다. 그들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다. 김영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본점에서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최선의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났다. 이 건물은 입지가 완벽했다. 테헤란로 한복판. 대체할 곳을 찾기 어려웠다. 윤복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녀는 김영호에게 5억 원 인출을 진행하라고 했다. 김영호는 즉시 장도연에게 지시했다. 장도연은 1번 창구로 갔다. 김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쳤다. 인출 업무를 처리했다. 5억 원.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프린터가 돌아갔다. 영수증이 출력되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영수증을 윤복심에게 건넸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윤복심은 영수증을 받았다. 그리고 통장을 받았다. 그녀는 그것들을 낡은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김영호가 안내했다. 별도의 귀빈실에서 현금을 준비하겠다고. 편하게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윤복심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여기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김영우는 이해했다. 그는 신호를 보냈다. 직원들이 움직였다. 현금 카운터가 준비되었다. 15분 후 5억 원이 준비되었다. 새 지폐로 5개의 가방에 나누어 담겼다. 윤복심은 그것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영우가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가방을 윤복심의 차까지 운반하라고. 윤복심은 은행을 나섰다. 그녀는 여전히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폐지가 실린 리어카. 그 옆에 5억 원이 든 가방들이 실렸다. 기이한 조합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윤복심이었다. 검소함과 부유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 은행 안의 사람들은 그녀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경외와 부끄러움이 섞인 시선으로. 자동문이 닫혔다. 윤복심은 밖으로 나갔다. 햇빛이 그녀를 비췄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갔다. 리어카를 끌고 82세의 할머니, 50억 원의 주인, 12층 건물의 소유주. 은행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오상현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의 등이 굽어 보였다. 서민지와 김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다른 직원들도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 고객들도 하나둘 은행을 나갔다. 그들은 오늘 본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을. 그리고 그 대가를. 촬영하던 대학생은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게시글은 이미 삭제했다. 하지만 캐시에 남아 있었다. 몇몇 사람이 이미 공유했다. 댓글이 달렸다. 너 큰일 났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그는 손이 떨렸다. 밖에서 검은 세단이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김영우와 장도연이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본점에 보고해야 했다. 윤복심 여사의 재계약 의사를.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일어난 일을. 은행 안의 시계는 오전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복심이 들어온 지 1시간도 안 된 시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오만한 사람들은 무너졌고 조용한 할머니는 승리했다. 그리고 교훈은 명확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검소함과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것. 윤복심은 거리를 걸었다. 여전히 폐지를 주부며.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50억이 있든 없든 그녀는 변하지 않았다.